7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인 10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3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 주춤하는 양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그룹이 지주사 관련 규정을 어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억 원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일반 지주사의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올 상반기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이는 저가로 수주한 해외 공사에서 손실을 냈거나 국내 주택사업 부진으로 충당금이 쌓인 탓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다수 건설사가 올 하반기에도 해외 공사 때문인 원가율 상승 영향으로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작년 20%에서 올해는 15%로 낮아졌으며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 조정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9월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서입니다. 7월 26일 금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이 시각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오늘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소폭 하락세에 이어서 오늘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인데요. 1911.25포인트로 1.64포인트 상승입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역시나 오늘도 외국인이 반갑게 사들여주고 있군요. 868억 원어치의 순매수입니다. 코스닥은 2.9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544.92포인트로 다시금 550선대를 향해서 차근차근히 나아가는 양상입니다. 주체별로 보면 역시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도 꽤나 많이 사줬습니다. 170억 원어치의 순매수고요. 원달러 환율은 5.3원이 내리면서 다시금 1110원대까지 붙었습니다. 네, 오늘도 양시장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 주요 코너들부터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슈 진단에서는 김영진 대표와 함께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의 흐름을 분석하고요. 소재, 산업재, 화학업종의 투자 매력도를 점검하겠습니다. 네, 다음 테마톡톡입니다. 중국 태양광 시설의 증설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의 상승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박현상 대리의 캠시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를 노려라 STX 그룹주의 강세 그 배경 및 전망을 보고요. 삼성전자 24조 원 규모의 시설 투자 관련주를 주목하자. 그리고 미국의 2분기 GDP 출구 전략 영향 여부를 주목하자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자세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수가 상승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1900선대 초반까지 잘 다져가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추가로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예, 그 지수 상승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제 수급 동향을 먼저 살펴보면요. 지난 7월 한 달간 수급 동향을 보면 개인이 약 1조 매도한 반면에 기관이 6천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4천억 원 매수하였습니다. 이제 제가 흔히 말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로 지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약간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버냉키 의장이 전미경제연구소 그러니까 NBR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던 7월 10일까지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이 7,700억 원을 순매도하였고 그 이후에 QE 축소 우려가 완화되면서 순매수로 전환하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연기금이 주 매수 세력으로서 연기금이 올해 이번 달에 9천억 원 이상 순매수하였지 투신이랑 은행은 각각 3,800억 원과 2,500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내용에서 보면 약간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양적 완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30일에서 31일 사이에 FOMC 회의가 예정됐는데요. 내용 자체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버냉키 의장 입이라 불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힐센나스 기자가 글을 썼는데
이번에 연준이 양적 완화 정책 메시지를 변경하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제 전망을 약간 하향하면서 통화 완화 정책을 좀 더 지속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최근 외국인들은 연준 정책에 가장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FOMC 회의 때까지는 약간 관망세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적극적인 투자 어떤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미국 증시를 보면은요, 지금 사상 최고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향후 약간 조정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본 결과에 의하면 미국 주가 지수는 지금 적정 밸류에이션보다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GDP 대비해서 미국의 시가총액 비율 역시 증시가 고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향후 미국이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기관 매수 측면에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이 매수한 것이 대부분인데 연기금 투자 전략을 보면은 보통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장기 투자 전략을 취합니다. 지난 소버린 위기 때도 1600에서 1700대 사서 2000 가까이 되니까 매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이제 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투신권이 4,000원 가까이 매도했는데, 투신권은 어떤 플레이 자체가 단기적으로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단기 조정을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은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기관도 연기금 위주고 나머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중국 정부에서 이 경기 진작보다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체질 개선에 좀 주력을 해왔습니다. 자, 근데 11개월 만에 경기 체감 지수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약간의 위기감을 느껴서인지 리커창 총리가 3대 부양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감세라든가 여러 가지 철도 건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뒷받침이 주어지는데요. 자, 이런 정책의 뒷받침으로 과연 중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진단을 내리십니까? 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 이번 부양책으로 인해서 중국이 회복한다 보기에는 약간 시기상조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좀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사실 중국 경제가 최근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성장률 7.5% 올해 전인대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했는데 이것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어요. 중국 경제 당국도 7%까지 용인하겠다. 사실은 이렇게 말했죠. 7% 이하로 하락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경제 정책 사용하겠지만은 이 말은 다시 돌려 생각하면은 7%까지는 용인할 수 있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7.5% 나왔는데 앞으로 성장률이 0.5%포인트 하향은 이제 용인할 수 있고 그 말은 지금 적극적인 부양보다는 이제 체질 개선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정책 당국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가 중국 경기 방향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요. 최근 글로벌 유동성 흐름이 이머징 마켓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활류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먼저 미국의 QE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은 사실상 그 배경으로 보면은 경기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 글로벌 경기가 저성장 국면에 가면서 2013년 GDP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이머징 마켓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머징 증시의 투자 매력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고요. 또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이미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OECD 34개 국가 중에서 약 30%, 그러니까 일부 선진국이죠.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인데 이런 국가들이 이제 전체의 지수 반등을 이끌고 있지 나머지 국가는 아직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선행지수가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국면이고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은 이머징 마켓의 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머징 마켓의 이런 경기 모멘텀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외국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머징 마켓 상당히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1700 후반에서 1900까지 반등을 했는데 그것은 미국의 양적 완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어떤 일종의 안도 랠리지 펀더멘털에 기반한 상승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중국은 중요한데 당장은 회복되지
당장 회복으로 돌아서진 않을 것 같고 저희는 그 회복의 시점을 4, 4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림자 금융 같이 구조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것이 탄력을 받는 기간은 4, 4분기부터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본격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간 이번 정책 추진 등으로 인해서 단기간에 회복되는 건 좀 난망할 것이고 4분기 이후에나 좀 호흡을 길게 갖고 회복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장 마감 전략을 제시하신다면요? 예, 저희는 일단은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2000까지 안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당장 지금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안도랠리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흥국 경제도 지금 부진을 겪고 있고 미국 증시도 조정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상으로 보면은 지금 등락 비율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화요일에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락하고 살짝 반등했다가 다시 쌍봉을 완성하고 하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시장은 7월에 종목의 확산세가 나타났다면은 8월부터는 이런 상승하는 종목 수가 축소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정의 목표치, 수익이 목표치에 도달했다면은 2000선 부근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으로 대응하면서 조정 장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LIG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유선웅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제에서 우리 시장은 반등을 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 시장의 흐름이 앞으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런지 기대감이 큰데요. 자, SPM의 김영진 대표님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코스피가 1900선 돌파해서 좀 잘 다져주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전망을 하시고 또 어떤 전략을 세우셨는지요? 예, 많이 기다려왔었던 지수 이제 1900포인트에 진입을 했고요. 또 이번 주 마감하는 상황에서도 그 1900포인트를 지키고 있다는 점 참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장형 패턴 안에 있다라는 점은 아직도 불안한 요소이긴 하지만 일단 과매도권은 탈피해서 그 안에 들어섰다. 중기적 추세선 안으로 들어섰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900포인트 회복하는 것 자체가 일단 중기 추세대 내로 들어섰는데 이것을 또 지켜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고점을 계속 높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다음 주 초까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설사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이제는 1900포인트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더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새로운 상승 추세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상해 증시하고 연동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그게 장중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이 예전하고 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주 초하고 지난 주말에 상해 증시 상당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2000선 하향 돌파한 이후에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급반등에서 코스피가 같이 동반해서 급등을 했지만 어제 오늘 상해 증시가 좀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우리 시장 수렴하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 약간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이런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아주 오랜만의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1900포인트 회복이 단기 추세의 회복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확장형 패턴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더 크게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은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테고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1900포인트 넘어선 다음에 어느 지수대에서 조심을 해야 되느냐 피보나치 비율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2011년 고점하고 저점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수치 50%가 1937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30포인트까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위에 넘어서는 상황이 만약에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익 실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테고요. 보통 최근에 2, 3일 수렴한 이후에 급등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제 오늘 수렴을 했으니까 다음 주 초에 만약에 상승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또 한 번 저항대 진입을 하게 되면서 탄력이 둔화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익 실현해볼 만한 타이밍이 도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 2천억대 대규모 매수한 날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뭐 오늘까지도 일단 세 자릿수의 매수입니다. 물론 그 양에 있어서 뭐 성에 차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 지속돼 준다라는 것만 해도 뭐 땡큐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자, 앞으로 이런 매수세 좀 장기간으로 지속이 되줬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할까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약간은 이제 점차 감소되는 추세가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어제 오늘 또 외국인 수급 쪽 이쪽을 보면 좀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선물 쪽에서는 오늘 1,800계약 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피 쪽을 보면 아직 뭐 1,000억을 넘지 못하는 800억 정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되고 그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약간 좀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 수급을 볼 때 그 달러 인덱스하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미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의 흐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7월 6일에 2.73%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최고치죠. 그리고 11일에 미국 채금리가 수익률이 큰 폭 하락했을 때 그때 외국인 매수세가 시작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래소가 그때부터 11일부터 오늘 낮에까지 12시까지 집계했을 때 1조 2,3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때 기준이 그 당시에 오늘이 한 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뒤로 한 900억 정도가 더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한 1조 3천억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도 15,000 계약 정도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또 야간에서 3,000 계약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7,000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것이고요. 계속 이어지고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속성이나 신뢰 여부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중장기 추세는 유동성 공급의 시작이 아니라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미 국채 흐름에 있어서 그렇게 수익률이 좀 큰 폭 하락한 이후에 어제까지 또 반등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어제 2.57%까지 다시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달러 인덱스 쪽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 강세 추이가 계속되면서 최고치를 기록한 게 7월입니다. 달러 인덱스 7월 초에 고점을 기록하고 지금 어제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5월에도 고점을 기록한 게 한 85불 레벨이었는데 지금 82불 이하로 내려온 상태죠. 81불 중반대가 좀 지지 레벨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부터는 82불을 깨고 내려간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뭐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좀 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언제 반전이 될 수 있을까, 약화될 수 있을까, 외국인 매수세가 약화될 수 있을까, 이거를 약간 좀 걱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거를 아마 우리 원달러 시장에서 보면 바로 수치로 확인이 되죠. 6월 후반에 고점을 기록한 게 1,160원대고요. 지금 1,110원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그 달러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110원대가 2012년 10월하고 2013년 올해 들어서는 5, 6월에 지지를 역할을 했었던 그 레벨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걸 쉽게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을 놓고 한번 이렇게 돌려서 생각을 해봐도 달러 약세 추이가 계속될 수 있을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다음 주에 또 7월 말 그 FOMC 회의가 일정이 잡혀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QE 종료가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은 글로벌 유동성하고 또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매수세 유입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 새롭게 또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 좀 힘들다, 그런 기대는 좀 할 수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이렇게 향후 지속된다라기보다는 점차 약화되는 추세로 들어갈 추세가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장 내부적으로 대차 잔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것 같으면 대차 잔고 쪽도 같이 줄어들어야 될 텐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외국인 쪽에서 투기적 매도세를 걸어놓은 것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1930포인트까지의 상승이 대세 전환이 아니라 베어마켓 랠리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 소재, 산업재, 화학업종 등의 강세가 요즘 들어 눈에 띕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의 선전을 믿고 투자를 해봐도 될 만한 섹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게 이제 보통 주도주 논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화학, 조선, 철강, 건설,
금융 여기까지의 순환매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게 낙폭과대 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순환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이따가 다시 차트를 보겠지만 이 화학 업종의 차트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것을 보아도 지금 어떤 대세 상승으로의 전환보다는 낙폭 과대를 해소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일주일 전쯤에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화학주 중에서 2차 전지나 태양광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언급을 드렸고요. 오늘은 BDI 지수하고요. 원자재 시세 쪽을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BDI 지수를 놓고 봐도 조선업종 반등 요인이 되긴 됐었는데 해상운임 이렇게 강세가 나타나면 가장 일차적으로 해운업종이 많이 올라야 될 텐데 그러지가 못했다는 점, 또 절대 수치 자체가 아직도 낮다라는 거죠. 안 좋다라는 거죠. BDI 지수가 단기적으로 보면 1200선까지 근접을 했는데요. 3년 동안의 흐름에서 놓고 보면 최고치가 3000이기 때문에 아직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요. 5년 흐름으로 놓고 보면 2009년 금융위기 직전에 8000선까지 올라 있었다라는 점을 놓고 보면 8분의 1 수준이죠. 그나마 또 그렇게 1200선까지 근접했었던 BDI 지수가 어제 또 2% 하락하면서 1092선으로 다시 내려왔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BDI 지수가 조선업종 쪽의 모멘텀으로 가세되는 것은 좀 하나의 핑계거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보다는 신규 수주 모멘텀이 조선업종에 강했었다. 결국 BDI 지수가 강해지면서 전체적인 경기가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소재 산업재가 강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CRB 지수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시세죠. 전체적으로 만약에 원자재 시세가 강하다라고 해서 소재 섹터가 강하다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는가를 따져본다면 그거 역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상승 경기 흐름의 호전우리에서 원자재 시세가 만약에 좋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동반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야죠. 상품 가격 자체가요. 하지만 상품 가격 지수가 보통 따질 때 한 4가지 정도 지수로 거론이 되는데 이게 제각각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UBS 블룸버그에서 산출하는 거하고 로저스 인터내셔널하고 또 로이터 CRB하고 골드만삭스에서 지수 산출을 하는데 이들 지수가 방향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격도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지수 산출을 할 때 근거로 삼는 그 상품별 가중치가 약간씩 다르다는 그런 인덱스이기 때문에 각각의 상품들이 지금 차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원자재 시장 자체가 원유나 금이나 곡물이나 메탈 이쪽이 다 개별적으로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경기 흐름이 전반적으로 호전돼서 상품 지수가 상승이 된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시장하고 연결을 하면 원자재 상품별로 이제 업종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철광석이나 코킹콜 같은 경우 이제 철강 업종으로 연결이 되고 유가 같은 경우는 화학 업종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 상반기 업황 턴어라운드 관점 유효하긴 한데 또 관련 국가들 같이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이 철강업종 같은 경우 추세적으로 제품 가격 인상 이거는 좀 약간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봤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소재 산업재 강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대목에서 한번 아까 말씀드린 화학업종 주봉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종합지수가 그 6월 26일 이후에 7% 넘게 상승하는 동안에 화학업종이 15.09% 상승했습니다.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는데 저게 뭘 뜻하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저항대죠. 몇 번의 지지를 거쳤었던 그 저항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면 화학업종이 과연 주도주가 되려면 저 선을 넘어야 되는 거고 저 선을 설사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넘어가는 과정상에서는 조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놓고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화학업종에 대한 진입이 약간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도주가 되려면 저 선을 넘어선 다음에 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 화학업종이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하고 역할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싶고요. 자, 끝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화학이나 산업재 쪽은 추가적인 상승이 날 때 현금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반등 덩달아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IT 업종이 많이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나머지 쪽에서는 현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구간을 1910포인트에서 1930포인트 구간이 분할 현금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약간은 이제는 박스권 대응을 한다 할지언정 이 약간 좀 상향된 1860에서 1930 정도로 상향된 박스권 대응으로 좀 이어갈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나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현대위아가 나와 있네요. 1,317억 원의 영업이익을 2분기에 올렸다고 합니다. 전년에 비해서 3.6%가 개선된 그런 실적을 냈고요. 자, 이어서 삼성정밀화학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지 대표님께서 화학업종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을 당부하셨는데요. 자, 2분기 영업이익 86억 원에 그쳤고요. 전년에 비해서 56.1%나 급감한 그런 실적을 냈습니다. 아직까지 좀 살펴봐야 될 게 많이 있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테마톡톡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시설 증가 등으로 인해서 태양광 관련주 여전히 시장에 재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상승 흐름인데요. 한국밸류 21의 이득고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태양광 관련주의 구체적인 상승 배경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중국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 태양광 관련 기업들의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5년도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목표를 크게 늘리겠다는 발표를 지난 24일에 했는데요. 중국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지금보다 4배 이상 커질 거라는 예상,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해외 투자에 대한 신용 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무역 분쟁도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도 덩달아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앞서서 지난주에는 중국의 반덤핑 예비 판정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미국보다 낮게 책정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뉴스죠. 태양전지의 원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장주 OCI를 중심으로 주가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OCI가 7월 19일경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상승을 했다가 다시 급락한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 이때 급락한 것에 대한 눌림목에서 반발 매수에도 어느 정도는 태양광 관련주들의 반등을 이어가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향후 전망과 전략이 궁금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이게 현실화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인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도저히 좀 떨칠 수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이유 그 외에도 중국의 차이넥스트라고 지수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차이넥스트라는 게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해 종합지수가 굴뚝산업 위주로 구성된 반면에 차이넥스트에는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바로 이 차이넥스트 지수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성장 패러다임이 태양광이나 전기차, 풍력 이런 친환경 산업에 맞춰져 있다. 또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종목으로 좀 보면 OCI, 하나케미칼, 웅진에너지, 넥솔론, 그리고 한국실리콘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오성 LST 같은 종목을 좀 들 수 있겠는데 이번 달만 들어서도 종목별로 한 15%에서 20% 정도 그 이상 오른 종목들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 내 구조조정이 이미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중국의 태양광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건 의미가 좀 있다고 좀 봐야 됐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는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절의 기회이기도 하고 중국의 공장을 건설한다든가 자금을 투자한다든가 해서 태양광 산업이 활기를 띨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힘을 받았던 상황이고 대장주 OCI가 오랜만에 좀 흑자를 전환을 좀 낸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언론에서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만 내보내고 좀 있는데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태양광 산업이 완전히 정상화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일단 투자가 이제 활기는 뛰어가고 있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실제로 이것이 영업이익으로 이어지는지 눈에 보여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태양광 관련주 가운데 관심 종목 해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종목은 앞에서 말씀드린 OCI인데요. 내용은 앞에서 좀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난주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한 4% 정도, 한 4.9%까지 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만회하는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랫꼬리가 긴 종목들에 대해서는 아랫꼬리까지 거의 대부분 재차 하락을 하는데 OCI 같은 경우에는 긴 윗꼬리가 나오면서 저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일단 윗꼬리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대한 근거가 윗꼬리까지 급등한 이후에 거래량을 확 죽이면서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와주는데
일단 어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좀 하락 반전을 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크게 증가되지 않으면서 상승이 좀 나와주었다는 점에서 옆으로 기는 동안 에너지는 모을 만큼 좀 모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매수가로 현재 가격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 목표가를 앞에서 말씀드린 윗꼬리보다 조금 작은 가격 17만 2천 원 부분까지, 손절가를 한 15만 7천 원 정도로 좀 보시면 무리 없다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박현상 대리의 하이소닉이 여전히 좋습니다. 10.4%로 두 자릿수 수익률 지켜주고 있고요. 네오지 게임즈와 CTC 바이오, EM텍, 파워로직스 등등 모두 한 1%에서 한 3%대 중반까지의 양호한 수익을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전 종목이 현재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현상 대리의 하이소닉이 오늘 10.4%의 높은 수익으로 위너입니다. 네, 오늘의 위너인 박현상 대리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소닉. 이거 10.4% 수익이 아주 나흘 만에 10%가 넘어섰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대응법부터 일러주십시오. 일단은 그때 다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하이소닉 3분기에 대한 성장성, 2분기에 실적이 100억 정도가 되는데 3분기로 넘어갈 때 추정치가 지금 40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추정치가 그만큼 상향되는 것만큼 정고점 부근은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의미에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차트도 우상하고 있고 좀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고점 부근 9,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갖고 계셔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신 전략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만약 9,250원인 정고점을 강하게 벗겨내게 된다면은 50% 정도만 그 수익 실현을 하시고 50%는 계속 들고 가셔가지고 추가 수익까지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도 좀 높은 수익까지 한 단계 더 티핑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주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캠시스 준비하셨더군요. 예, 캠시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예전에도 한 2, 3주 전쯤에 말씀드릴 때 기억을 해보시면은 코스닥 중에서 좋은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 하락을 이용해서 많이 빠졌다는 건 좀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 중에서 잘만 고른다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다라는 것이 역시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요. 휴대전화용 고화질 카메라 모듈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공시 보시면은 블랙박스용 이렇게 테마주가 들어간 것으로 좀 기억하실 수가 있을 텐데, 블랙박스용은 0.1%밖에 매출이 나오질 않고요. 때문에 카메라 모듈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부품주가 최근에 많이 빠진 경향이 있고요. 1분기까지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로 납품하는 것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2분기부터 800만 와서 카메라 모듈 업체 공급을 좀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황면에서나 차트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캠시스에 대해서 가격대에 대해서 잡아주시면은 투자자분들이 그에 딱 맞춰서 맞춤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800원대니까는요. 네. 지금 정도 가격이 충분히 무방해 보이고요. 목표가로는 정고점 부근이 4,000원인데 정고점 부근이 4,000원인데 실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공시장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한 번에 정고점 부분까지 뚫긴 조금은 힘들어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 부분이 약간 낮은 부분인 급락이 시작된 단계 부분 3,500원을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절가로는 200일 이평선이 깨지는 2,500원으로 제시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주 일정과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다음 주를 노려라 JB스탁의 박영인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증시에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또 그룹이라 하면 STX 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말 많고 탈 많은데 산업은행이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다시금 강세를 또 띈다고 합니다. 언제 다시 이게 또 뭐 롤러코스터처럼 상황이 바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강세를 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눈에는 확 띕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STX 지금 그룹주들이 굉장히 상한가를 연이어가는 이런 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또 이런 종목에 개인 투자분들도 많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확인이 됩니다. 2017년까지 사는이 지금 3조 원을 투입을 해서 STX 그룹주들을 조금 회생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7일 날 STX 페노션이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을 했는데, 그 법정 관리 신청 이전에 이제 살펴보면 STX 페노션이 채권은행 이제 자율 체결, 이제 협약 체결 및 그리고 산업은행에 대한 경영권 매각을 이제 추진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채권의 영향, 그리고 지금 비은행권 채권 비중이 절대적으로 좀 높은 이런 영향 때문에 좀 다시 그 자율 협약을 맺지 못하는 이런 부담감이 좀 작용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주가도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 이 회생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STX 그룹들이 보면은 그 자회사도 매각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7군데에서 지금 2군데까지 이제 줄여놓은 상황이고, 선박도 가압류가 걸려 있었는데, 그 가압류 이제 금지 신청을 내놓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리스크도 좀 많이 감소된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제 산업은행이 이러한 좀, 구조 조정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도 보이나, 그거는 이제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좀 안 좋은 기조로 간다고 하면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섣불리 좀 진입하는 거는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진입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 단기적으로 트레이닝이 가능하신 분들만 조금 진입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특히나 이제 STX 페노션이나 조선해양 쪽에 좀 집중돼서 그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좀 이런 추이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 이번 주가 좋았기 때문에 다음 주도 계속 좋아지길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변수에 휘둘릴지 모르기 때문에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에 좀 증시에 긍정적인 소식들이 조금씩 많이 들려왔습니다. 네.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그 9분기 만에 지금 1%대로 성장을 한 모습이고, 또 발목을 잡고 있던 이제 중국 증시의 지금 부정적인 요인들이 지금 미니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좀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가 굉장히 지금 경기가 둔화가 되어 있는데, 정부 쪽에서 성장 기조를 이어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좀 그 경기 둔화를 좀 우려하는 모습들, 경착륙을 우려하는 모습들을 좀 완화시켜 주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지금 해외뿐만 아니라 이번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가 했는데,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다음 주에도 실적 시즌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IT주에서 자동차주, 태양광주 이렇게 좀 업종의 상승세가 좀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이제 그 추세 상승이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반등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순환매 장세가 지금 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스피 지수 상으로 좀 보면은 1900선에서 좀 안착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동안 지난주에 이어서도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60선에서 한 1920선까지의 등락을 이어주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코스닥은 지금 540선에서 좀 횡보세를 이어주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지금 글로벌 증시도 좀 안정화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응집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좀 관심 업종으로 볼 종목들을 제가 살펴드리자면은, 지금 오늘 이제 삼성전자에서
시설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24조 원 가까이 시설 투자에 이제 투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주들이나 장비주들, 디스플레이 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낙폭 가대 후에 좀 이제 반등해주는 있는 업종들, 은행주나 금융주 이런 업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주 꼭 체크해야 될 일정들도 있을 텐데요. 날짜별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7월 30일에서 31일까지는 FOMC 회의가 있고요. 7월 31일에는 미국 2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8월 1일에는 미국과 그리고 중국, 한국 그리고 유럽의 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네. 자, 7월 말, 이제 화요일, 수요일에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올지 또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 들려주십시오. 지금 이제 미국이 이번 달 좀 경제 지표가 그렇게, 지난 이제 발표보다는 좀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구 전략보다는 좀 이러한 양적 완화 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그 GDP 성장률도 그 FOMC 회의가 끝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발표가 되고 또 이제 7월 고용 지표는 FOMC 회의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그 양적 완화를 이어갈 줄지 이거는 좀 확실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의 기조를 좀 이어가주는 이런 발언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이제 미국 6월 실업률의 이제 목표가 7.6%로 잡고 있는데, 지금 이제 6.5%이기 때문에 좀 이런,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도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양적 완화 기조는 그래도 당분간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중국의 7월 31일에는 7월 31일 미국 GDP 2분기 GDP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출구 전략에도 영향이 줄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예상을 하십니까? 2분기 GDP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 대비보다는 좀 둔화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에는 1.8% 성장세를 나타냈는데 2분기에는 1.1% 증가하는 이런 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서 여전히 좀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지금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2분기가 단기적인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2분기를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리고 8월 1일에는 미국, 중국, 유럽 등등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요즘 들어서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보면 미국은 확연히 좀 좋은 흐름을 타고 있고 유럽도 이제 좀 좋은 쪽으로 터닝하는 듯한 징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만이 여전히 좀 부진세를 떨쳐내지 못한 채 시장의 우려감을 사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회로 좀 어떤 부진세를 떨칠 수 있는 그런 실적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줘서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떨까요, 이번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은 굉장히 좀 성장세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가 이제 막 이제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둔화세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번에 이제 발표되는 이런 제조업 지수도 좀 똑같은 기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 제조업 지수가 이번에 발표가 됐었는데, 그 예상치를 굉장히 하회하는 이런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발표되는 지수들에 따라서 좀 앞으로 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 그런 기조를 어떻게 좀 바꾸어 나갈지 이런 결정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유로존은 지금 금리 인하, 재정 긴축에 대한 이제 완화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개선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종목만큼 또 중요한 게 없겠죠. 전체 시장의 흐름만큼이나요. 자, 오늘 준비하신 회사가 AJ 렌터카를 준비하셨습니다. 휴가철하고 좀 맞물려서도 실적이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기업에 대한 설명과 추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이 종목 가지고 나온 이유도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휴가철에 따른 이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주가가 한번 눌렸다가 이제 막 반등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이제 국내 렌터카 KT 금호 렌터카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고차 경매 사업에 진출을 했고 또 개인 이제 장기 렌터카 사업에도 좀 뛰어들면서 좀 그 매출의 다각화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매출의 성장세도 나타내 줄 것으로 보이고, 지금, 그 장기 렌터카를 좀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그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제 감소될 수 있다. 개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안지 않고 장기 렌터카를 좀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렌터카 사업이 좀, 성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주가 지금 턴어라운드도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지금 연기금이 매수세를 여전히 이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연기금이 저점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그 매수세를 이어가고 주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았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단기 이평선이 지금 윗방향으로 틀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그 매물대 돌파해서 지금 한번 단기 이평선까지 눌렸다가 다시 재차 상승해주고 줄 수 있는 이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도 유효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도 유효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제 매수가를 짚어드리자면 11,700원에서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전고점 부근인 1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J 렌터카 현재 우리나라 렌터카 업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새로운 중고차 사업 진출, 이게 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렌터카 사업과의 연계를 감안하면은 아무래도 좀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종목 선정하시는 데 있어서 AJ 렌터카 잘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박영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볼까요? 네, 현재 현금 비중은 15%로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효성과 대원제약, GS 리테일이 20%씩으로 60%를 점유하고 있고요. SFC 15, 유진로봇이 10% 비중입니다. 수익률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유진로봇만이 마이너스 13.1%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종목이 전체가 쭉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SFC 대원제약은 두 자릿수 수익이고요. 특히나 대원제약 20% 비중으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 수익 역시 20.4%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효성과 GS 리테일도 5% 전후에 좋은 수익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트폴리오 AS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그 대원제약을 소개드리고 나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다가 지금 목표가 도달을 한 모습인데요. 대원제약 추가적으로 지금 단기적인 좀 눌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오늘도 조금 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 매물대 부근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목표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익 실현을 한 상황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효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한번 그 매물대 돌파를 한 이후에 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5일선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돌파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린 대로 이 종목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GS 리테일입니다. GS 리테일도 제가 저번 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 제가 박스권 구간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이 종목도 지금 11선까지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에도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목표가까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SFC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FC도 이제 태양광 업종에 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인데, 5일선에서 지금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 좀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 가능한 자리이고,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 여전히 매수세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목표가까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종목으로 유진 로봇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이제 지루한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중장기 포트에 넣어드린 만큼, 지금도 매수 가능하시고요. 그 목표가까지 좀 기다리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얘기 쭉 해주셨습니다. 특히 유진로봇 같은 경우는 그 7일간의 수익 다이어에서 이정복 대표께서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추천을 하신 종목이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박영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내일장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